5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집중 인터뷰 이어집니다. 오늘은 10월 9일 제578돌 한글날입니다.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 그리고 그 속에 깃든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치죠. 하지만 한편에서는 심각한 한글 파괴 현상이 나타나 세대 간 소통 단절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글날을 맞아서 한글의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모건대학교 기초교양학부 조용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용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 훈민정음 반포를 기념해서 또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한글날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한글날의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올해는 578돌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은 한글 반포를 축하하고 한글의 중요성을 기념하는 날이죠.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 한글날의 의미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한글날의 유래를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 우리가 한글을 제대로 사용해야 하는지 그 유래를 살펴보면 그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한글날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훈민정음은 세종 25년에 창제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446년 반포되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10월 9일 한글날을 기념하고 있죠. 혹시 진행자님 그 한글날이 왜 10월 9일인지 알고 계세요? 저도 그냥 외워서 기억하는 날이 10월 9일인데요. 네.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정말 한글이 반포되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 훈민정음 반포 당시에 그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반포일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록에서는 날짜를 모두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훈민정음 관련한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죠. 짧게 2줄 정도가 있습니다. 그 2줄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실록에는 1443년 12월 조의 맨 끝에 이번 달에 왕이 업문 28자를 만들었다 라는 기록이 있고요. 네, 그 다음 3년 뒤에 1446년 9월 조의 맨 끝에 이번 달에 훈민정음이 완성되었다 라는 기록만 나옵니다. 이 기록을 쭉 살펴보다가 이제 1929년에 그 조선어학회, 그 지금의 한글학회죠. 그 한글학회에서 10월 29일을 각야날로 정하면서 기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의 금음, 그래서 그걸 양력으로 환산하면 10월 마지막, 보통 그래서 29일로 시작하게 되었죠. 지금과 약간 다르죠. 그렇네요. 네. 저는 이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당연한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학생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 모두 다 처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연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그 훈민정음 국보, 해례본이 사실 이 당시까지 없었습니다. 네. 1940년에 이게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940년에 훈민정음 해례본, 한글 사용 설명서가 그때 발견이 되는데 거기에 보니 훈민정음 반포가 9월 상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양력으로 환산하니 10월 상순의 마지막 날 10월 9일을 저희가 지금 한글날로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진행자님께서 한글날의 의미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유래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사실, 그리고 사연 등이 좀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내 나라 말과 글을 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여기에는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희생, 저항, 투쟁, 이 모두 한글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한국어로 얘기하고 한글을 쓰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죠. 우리가 모두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그 의미를 다시 찾아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기억하고 새로 생긴
우수한 우리 한글이 점점 제 모습을 잃어가는 것은 아닌지 조금 우려의 네. 목소리가 네. 최근 들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외래어 사용은 좀 기본이 됐고요. 또 알아듣기 힘든 신조어, 줄임말 이것도 갈수록 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요즘 젊은 층에서 사용하는 언어 듣다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지? 뜻을 유추할 수 없을 정도의 단어들도 사용을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 일상생활 속에서도 정말 알아듣기 힘든 말들이 저도 많습니다. 그 예를 저희 그 지역을 위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예. 혹시 테크노동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테크노동이요? 예. 그런 동이 있습니까? 예.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전 지역에서 한때 예. 2010년도에 그 테크노동을 법정 동명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다행히 이제 여러 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그다음 또 그 시나 다른 기관에서도 승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 지금은 관평동이 되었습니다. 관평동이 이런 또 사연이 있었군요. 네네,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부산 강서구에서 예. 에코 델타동을 또 법정동으로 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예. 이거 역시 지금 한글학회나 여러 기관에서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만큼 외래어가 좀 많이 침투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 제가 그 짧은 문제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네. 제가 드리는 신조어 중에 몇 개를 알고 계신지 나중에 예.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뇌피셜. 뇌피셜. 네. 자음만으로 미음, 니은, 이응, 리을. 미음, 니은, 이응, 리을. 네. 샵쥐. 샵쥐요? 네. 어쩔 TV. 예, 어쩔 TV. 가성비. 예. 가심비. 가성비, 가심비. 예. 네. 많이 알고 계신가요? 여섯 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래도 한 4개 정도 뜻은 알고 것 같은데요. 역시 많은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 층에서 많이 쓰고 있는 말들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미음, 니은, 이응, 리을 어떤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저 이거 딱 몰랐어요. 이거랑 샵지 2개 몰랐어요.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게 어떻게 그런 뜻이죠? 키보드 자판에 네, 이렇게 미음, 니은, 이응, 리을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네 개의 손가락을 누르면 나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그냥 문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야, 전혀 알아들 수가 없네요. 네, 또 하나 제가 줄임말 또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이회진. 이회진. 이건 압니다. 네, 알잘 딱가센. 이것도 아는데요? 댕댕이. 이것도 알겠습니다. 커여워. 저 이거는 4개 지금 제가 그래도 다 알고 있는 것이 나왔네요. 역시 언어에 대한 탁월한 감각이 있으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그 단어들 중에서 저는 외래어를 제외하고는 신조어 줄임말은 우리 조금 허용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단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구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 대화와 공적 대화를 엄격히 구별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당연히 공적 말하기 상황이기 때문에 표준어, 표준 발음에 따라서 사용을 할 필요가 있다. 단 사적 대화, 친구들 간의 모임이나 동호회 등에서는 사투리를 쓰거나 좀 더 자유롭게 줄임말을 써도 그 구성원들끼리 서로 합의가 되고 또 설명할 수 있으니 충분히 유대관계나 친목을 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거 저는 이제 다 알아들었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왜 자기들끼리만 알고 넘어가 이러실 것 같아가지고 이회진이 이제 이게 왜 진짜야? 라고 물어보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알잘 딱갈새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그리고 명확하십니다. 그렇죠. 멍멍이를 이렇게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쓰다 보면은 이게 댕처럼 보여가지고 그렇죠? 그걸 멍멍이를 또 댕댕이라고 하고 요게 한때는 그 야맹정음, 야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유행했던 글씨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멍과 댕이 유사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못 알아듣게 유사한 단어를 쓴 것이 댕댕이, 커여워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이 젊은 세대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제 이런 신조어 줄임말 쓰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허용을 하자 이런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이것 때문에 문해력 저하 요인이 이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또 맞춤법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늘고 있고요. 교수님께서는 이제 학생들하고 아무래도 같이 생활을 하다 보시니까 가까이서 보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춤법을 제대로 쓰지 못하거나 문해력 저하 현상을 많이 보고 느낍니다. 예. 이게 지금 칠판에 좀 적어야 할 것인데, 이 음성으로 나가도 이해하실 수 있을지, 예.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에요와 예요. 네. 이에요와 예요. 네. 이어서와 이여서. 네. 어와 여 중간에 좀 차이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질문하고 우리가 뭐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 올바른 맞춤법을 이용해서 쓰자라고 이제 그 강의도 하고 예. 이제 수업을 진행해 나가죠. 초반에는 정답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예. 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최근으로 올수록 오히려 오답 학생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하. 네, 이제 이것이 발음의 유사성 또는 예. 그 앞전에 쓰이는 앞말에 쓰이는 자음으로 끝나느냐, 모음으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뒤에 선택되는 것들이 다른데 학생들이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쓰다 보니까 네, 이어서를 이여서로 쓴다라고 하는 네, 이런 예. 사실들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어떤 모음으로 끝이 나느냐, 받침이 네. 있느냐에 따라서 줄임말이 되기도 하고 또 사용이 조금 달라지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문법 공부가 조금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이것은? 그런데 오히려 외국인 학생들 경우에는 예. 이걸 또 제대로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외국인 문법을. 학생들은 문법을 기본으로 우리말을 배우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네, 모국어로서 사용을 하면서 나중에 문법을 잠깐 배우다 보니 다 아는 내용이다라고 예.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사실 외래어 오남용 이것을 좀 막아야 된다. 우리말을 제대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나부터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방송에서조차 우리말 변형이 좀 심각하게 나타나고 여러 자막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우리 진행자께서는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전또 생소한데요. 네. 이 운동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한글문화연대가 함께 벌이고 있는데요. 처음 시작은 영국에서 쉬운 영어 쓰기 운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운동이 시작된 이유가 어떤 시골의 가난한 모녀가 어려운 행정용어, 문서 서식 때문에 난방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 얼어 죽는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시작이 되었거든요. 예. 그럼 이제 우리의 예를 비춰보면 저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를 가면 그 문서를 바로 한 번에 적지 못합니다. 이게 국어학자인 저의 잘못인지 아니면 어려운 행정 용어 때문인지 네, 그것은 좀 살펴봐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법률 용어는 또 어떤가요? 어렵죠. 네,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어떤 필요에 따라서 헌법, 노동법을 아주 한 몇 글자 읽어봤는데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 국어학자인 저도 모르는데 일반인들이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하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방송 전문가이시니까 또 퀴즈 말고요. 네, 잠깐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구다리 아웃, 네, 니주, 우라카이, 입봉. 방송국에서 이제 통상적으로 좀 쓰이는 용어긴 하죠, 이거. 네. 그러니까 단락을 걷어낼 곳, 복선을 까는 것, 그다음에 한 것을 새 것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신인 감독이 첫 작품을 연출하는 이런 단어들이 네,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본식 용어가 지금까지도 남아서 통용되고 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는 벗어났는데 일제식 용어는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 깊숙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적 대화, 즉 공적인 상황에서는 표준어와 표준 발음, 정확히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이제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을 안 하려고 순화해서 사용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곳곳에서 아직도 쓰이고 있다는 점이 조금 뜨끔하는 대목이고요. 저도 이제 조금 더 노력해서 다 바꿔올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바꾸다 보면 더 좋은 우리 말글이 널리 사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니까요, 한글학회에서 매년 국어 실천 활동가 선정해서 국어운동 표창을 줬는데 이것이 이제 용운 한글상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여러 공로자들에게 시상이 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지난해 용운 한글상 수상하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어쨌든 이 한글 발전 또 계승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셨던 것이 인정받은 셈인데 그럼 우리말의 좀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 학교가 있는 도안동이나 대전 거리를 보면은 외국어 또는 알 수 없는 말들에 정말 많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특히 이 보여지는 부분을 좀 정비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 신문, 간판, 아파트 이름, 각종 공문서 이런 것들에서 쉬운 우리말을 좀 써서 어렵지 않고 통역 없이 번역 없이 우리말인데도 번역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번역 없이 바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야 하지 않을까, 좀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한국어, 한글의 미래 밝을까? 어두울까? 좀 어둡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2024년은 AI, 즉 인공지능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이 부정확하고 틀린 우리 말글을 썼을 때 누가 그것을 감수해주고 고쳐줄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이죠. 근데 거기에 저는 우리 문화도 물려줘야 제대로 된 문화를 물려줄 수 있다. 그 문화에는 정신, 그리고 그 꼴, 형태를 담고 있습니다. 그 얼과 꼴을 표현하려면 제대로 된 한글을 우리가 후세대에게 물려줄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준비한 말이 주시경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한글의 의미를 다시 새겨볼 수 있는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말이 오르면 나라가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가 내리나니라. 오늘날 나라의 바탕을 보존하기에 가장 중요한 자기 나라의 말과 글을 이지경을 만들고 도외시한다면 나라의 바탕은 날로 쇠퇴할 것이요 나라의 바탕이 날로 쇠퇴하면 그 미치는 바 영향은 측량할 수 없이 되어 나라 형세를 회복할 가망이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말과 글을 강구하여 이것을 고치고 바로잡아 장려하는 것이 오늘의 시급히 해야 할 일이다. 입니다.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말씀이십니까? 주시경 선생님께서 1908년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1908년이 해당되는 사항이 2024년에도 그대로 해당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100년도 더 된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기에도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집중 인터뷰 한글날을 맞아서 모건대학교 기초